안녕하세요. 아크입니다. 아크는 아빠와 만들어가는 세상입니다. 저는 역사학자가 아닙니다. 제 의견을 역사라고 정설, 정답이라고 오해하지는 말아주세요. 역사는 해석 아닐까요? 그럼 아크의 삼국지 라이브 해체쇼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 얼굴이 이따위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현장을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피곤해 안 보일 정인데 이상하게 지금 제가 계속 피곤해 보이네요. 그 부분은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오늘로 삼국지 방송이 8회차가 됐어요. 지금 8회차인데 지금 2장 나갔는데 2장이 아직 안 끝나요. 오늘 안 끝나거든. 한 해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2장만 5회차를 할 것 같아요. 이것도 죄송합니다. 이러다가 삼국지 정말 끝날지 안 끝날지 모르겠네요. 저는 삼국지 연의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지금 얘기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일단 재미가 없다는 쪽이죠. 그죠? 죄송합니다. 그런 쪽의 얘기들을 지금 제가 하고 있죠.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해도 의미를 생각하면 조금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의미보다 중요한 게 재미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삼국지라고 하는 문화는 나감중이 삼국지연의로 만든 후 많은 시대, 많은 세대에서 읽혀졌죠.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삼국지의 배경 시대가 이미 2000년 전의 얘기잖아요. 180년경부터 시작해서 280년대까지 거의 100년 동안 일어났던 그 시기를 우리가 삼국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보면 삼국시대 자체가 고대의 이야기죠. 서양사에서도 로마사에 관련되는 얘기니까 중세 이상의 그 고대에 관련되는 얘기니까 진짜 오래된 얘기인데 그런데 저로서는 자존심 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들어보시면 비슷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저나 우리의 인식에는 이 삼국지라고 하는 문화가 어떤 선명하게 남아있는 게 있죠. 이게 무슨 생각해보면 무슨 조선조 어느 때쯤에 비교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 2000년 전의 얘기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만큼 지금 선명한 그 역사라고 하는 부분이 이 안에 있잖아요. 삼국지라고 하는 게. 중국인들 지들은 그러니까 저 한족이라는 들은 자기들의 문화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도 이해를 하겠는데 여러 번 얘기 드리지만 저 삼국지 시대랑 동시대의 우리나라 역사에는 한 300년이나 더 있다가 그때는 가야가 생기기도 전이었고 가야가 생기고 300여 년이나 더 뒤에 가야가 멸망을 하는데 그 가야에 대한 역사도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진짜 개인적으로는 되게 이게 진짜 서글픈 아이러니 같은 거예요. 삼국지의 역사는 우리가 역사로 인식을 하면서 저는 이제 이쪽에서 이제 현장직 기술자로 있다 보니까 중국의 한족들이나 또는 중국 내부에 살고 있는 우리 중국화되어 있는 조선족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면 그들은 그런 얘기를 서슴없이 해요. 대륙에게 기상, 대륙 이런 느낌. 우리는 그러니까 뭔가 지네들보다 작은 나라고 이건 조선족한테도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한족에게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조선족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네들은 되게 큰 그런 대륙의 기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문화적으로 뭔가 우월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걸 우리가 흔하게 보거든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 만났던 기술자 친구들은 우리나라에 돈 벌러 오는 애들이에요. 한족 중에서도 높은 하이 레벨에 있는 애들이 아니라는 거지. 그런 애들조차도 그런 식의 자부심을 능가하는 무언가를 은연중에 이렇게 내비쳐요. 그런 걸 저는 많이 발견을 했었고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삼국지는 이건 지배층이 심어둔 체면 같은 문화다라고 우리 피지배층을 상대로 한 세뇌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계속 지금 얘기 드리고 있고 그리고 한족들이 주변 다른 나라들 이민족의 국가들 지들이 오랑캐라고 말했던 국가들한테 문화권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천병의 역할을 저 삼국지가 하고 있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 드리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했었고 지금 현대 중국은 60여 년 전에 자국의 역사를 스스로 지워버렸던 문화 대혁명이라고 하는 걸 일으켰죠. 그래서 말살하고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현재 자신들이 지워버렸던 흔적들을 제대로 복원하기가 힘드니까 복구하기가 힘드니까 중국에서 유례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수민족의 역사를 자국 문화에 편입을 시키려고 하고 있죠. 이걸 우리가 흔히 동북공정이라고 부르죠. 이때까지의 스탠스는 철저하게 타국의 문화를 배척, 배격, 무시했던 문화로 살았던 애들이에요. 중국 애들은 저 한족들은. 그런데 그들 스스로가 지금 변방이라고 얘기하고 오랑캐라고 얘기했던 소수민족들의 그러한 문화들까지 수용하고 있어요. 이런 변화도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조선조에 조선이라는 나라는 지배층의 문화의 영향으로 저들이 배척, 배격, 무시하던 시대에 대국의 문화에 저들의 문화에 우리 지배층들, 지식인들이 자발적으로 흡수당하려고 했었고 병합당하려고 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걸 오랜 시간 동안 얘기해 왔어요. 저 삼국지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런 잡놈이 이따위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 저 전통 있고 뿌리 깊은 가문의 사람들이나 또는 어떤 대단한 학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들은 이런 저의 생각을 되게 욕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제가 안 하는 놈은 아니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우리 스스로가 했던 자발적인 동북공정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보는 삼국지는 이런 거예요. 조선의 유교는 중국의 유교보다 다음 단계에 있는 유교까지 끌어올렸다고들 얘기를 해요. 이게 소중화 인 우리라고 얘기를 하잖아. 우리나라 성리학이 중국의 그 유학보다, 근데 중국은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 거의 중국이라는 땅덩어리에 오랑캐가 거의 저걸 했고 나라를 넓히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유교가 희석이 된다 그래야 되나? 조금 옅어지는데 우리는 더 단단하게 쪼여버렸지, 그 유교라고 하는 문화 자체를. 근데 이게 유교가 갖고 있었던, 유학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기를 돌아보는 정신, 나를 돌아보는 정신이었다면, 학문적인 그런 부분에 기반을 했다면 이거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고, 제가 아무리 잡놈이라도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그 중국보다 더 유교다운 유교를 만들었다고 하면 저는 그거 자랑스러워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유교의 다른 면이죠. 제가 지금 계속 삼국지를 통해서 공격하고 있는 면, 저걸 더 깊게 허울뿐인 전통이라는 걸 포장해서 지배자들의 지배정신으로, 지배사상으로 강조 찬양하는 형태로 발전시켜 온 게 지금 저 유교라는 거죠. 우리 조선조의 어느 시점에 우리를 보고 갔던 서양인들이 우리의 선조님, 저는 그 양반가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황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조였던 백성들, 그 당시의 백성들을 보고 그 서양인이 이런 평가를 했어요. 저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나 희망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조선이라는 나라에 우리 백성들이 처한 환경이었다는 거지. 지금 현 시대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조적인 농담으로, 와, 이건 헬 조선에 살고 있다. 그 서양인이 봤던 우리 선조님들, 우리 백성들, 우리 백성이었던 선조님들한테 그 서양인은 그걸 발견한 거예요. 헬 조선을. 이게 지금 현대에 이르러서 저 유교의 문화들이 그 지배 정신에만 강하게 작용했던 그 정신들이 지금 현대에 들어서 정치에서도 경제에서도 사회에서도 문화에서도 다양한 부산물을 만들어서 그 찌꺼기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퍼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우리 스스로가 했던 동북공정, 우리 스스로가 했던 유교 우월주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서 지금 삼국지를 하는 거죠. 오늘의 우리는 지배자 중심, 영웅주의 중심으로 흡사 내가 지배자인 듯, 내가 지배 문화에 소속되어 있는 자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 삼국지의 영웅이라고 말하는 유비는 당대의 인사, 노식의 제자라고는 하지만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떠벌리면서 자랑했었던 저 황족이라고 하는 뿌리는 제가 거듭 얘기 드렸지만 알고 보면 믿어줄 수 없는 부분들이 더 많아요. 현대에서 지금 누군가가 저딴 소리를 하고 다닌다면 저는 분명 그랬을 것 같아. 저놈은 사기꾼이니까 저놈 피해라. 저놈이랑 어울리지 마라. 그게 유비가 했었던 얘기예요. 간만에 다시 할까요? 6대 경제의 9번째 왕자의 본가도 아니고 서자인 오남의, 그것도 그 오남이 그 유순이라는 자가 당시에 황씨가 되는 세금을 못 내서 황적에서 파여져서 기록조차 없는 평민이 되어 있는 사람의 후손이면서 내가 황가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을, 그 사람을 어떻게 황족으로 봐주겠냐는 거지. 이건 사기꾼에 가까운 거 아닌가요?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제가 계속 얘기 드렸죠. 지금 삼국지연의에서 나왔던 유비 등장 부분 모든 게 다 거짓이에요. 유비가 만들었던 전쟁의 기록이라는 것들은 모두 거짓이에요. 제1차의 황건의 난에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 자체가 없는 게 유비인데 그때 뛰어들어서 막 전사들을 만들어가고 황족으로 인정받고 가고 있어요. 그런 유비가 저 한나라의 전통을 잇고 한나라의 대표성을 지닌 영웅으로 삼국지연의 이후, 삼국지연의가 나간중 때 쓰여졌으니까, 그죠? 명나라 때, 이때 이후 거의 1000년에 가깝게 영웅으로 대접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00년을 유비의 대척점에 있으면서 악역으로 인식되면서 현대에 재평가되는 저 조조라는 자 역시 유비가 가지고 있는 거짓 전통에 대치되는 실용주의적인 영웅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신화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조조조차도 다이아몬드 수저를 입에 문 그 당시에 넘사벽의 재력과 정치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편집해서 나오는 게 지금 조조의 등장편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오씨도 아닐 거고 이건 아닌 게 맞고, 그 다음에 조조가 갖고 있는 건 그 당시에 엄청난 재력을 가진 아버지와 정치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가졌던 할아버지로 인해서 정계의 입문을 시작을 하고 그 이후에 북문 수비대장으로 갔다가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자가 어디까지 성장을 하고 성공을 하겠냐는 거지. 우리는
조조를 보면서 우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영웅이 재평가되는 시대는 정말 어이없고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역사의 아이러니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러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민주주의 시대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국가의 기반이 백성이 주인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 백성이라는 자들은 대략 2000년 전 저 시대에 저런 영웅들이 등장할 때마다 메뚜기 떼처럼 해로운 존재가 되어서 때려잡힘을 당했고요. 그 이후 역사에서 저런 백성이 한 나라를 멸망시킨 악인들이라고 멸시 지탄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에 이르러 저렇게 백성들을 때려잡은 자들을 영웅이라고 거짓으로 쌓아 올려진 명성을 보면서 우리는 열광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민주주의, 백성이 주인이 되어 있는 지금 이 시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2000년 전에 당대에는 저런 욕심만 가득한 영웅이라는 자들을 우리 백성은 충심으로 따랐어요. 그리고 저 따위 자들에게 쓰임을 당하게 됨을 감사했고, 그렇게 또 버려지더라도 고맙습니다 했던 그 사회 문화는 어디에서 기인했던 걸까요? 나간중이가 유비라는 작자의 일화에서 펼쳐놓은 얘기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나간중이의 삼국지연이 하다 보면 그 대목 나올 건데, 저 따위 거짓말쟁이 영웅이 겨우 배 따위가 고프다고 우리 유비님을 위해 자기의 아내를 죽여서 그 고기를 대접했다는 미친 사이비 사상이 아름다운 어떤 이야기인 듯 울면서 그걸 감동적이게 자랑스럽게 써제끼는 그런 문화는 어디에서 기인한 걸까요? 저런 순박하기만 한 백성을 자신들의 권력욕으로 100단위, 1000단위, 만단위, 10만 단위, 100만 단위로 죽이는 전투를 보면서 우리 민중이 백성이 주인인 이 사회에서 우리는 저런 영웅들의 활약을, 그들의 위명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썰려 나갔던 사람들이 내 조상이었다, 우리의 조상이었다라는 사실은 잊은 채 이런 문화는 또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백성이 주인인 이 시대는, 우리의 정신은 저 삼국지연의가 쓰여졌던 거의 1000년 전 명나라 시대를 살고 있는 걸까요? 우리의 정신은 저 삼국지 시대가 펼쳐지는 2000년 전 그때에 머물러 있는 걸까요? 지금 오늘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아크의 삼국지는, 해석하고 있는 삼국지연의의 얘기는 저 모든 자들의 거짓을 얘기하는 삼국지예요. 그리고 그들의 가스라이팅의 흔적들을 그 시대와 오늘의 시대에 비교해서 보여드리는 삼국지예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삼국지연의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역사를 아주 심하게 왜곡해서 보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현대에 들어서 지배 문화로서의 유교의 문화가 많이 약해졌어요. 영향력이. 그러니 이따위 잡놈이 이런 식으로 삼국지를 해석할 수 있겠죠. 해설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어쨌든 몇십 년 전부터 죽을 때 죽더라도 이런 얘기를 해왔어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알아주는 사람은 별로 없었죠. 하지만 지금 시대에 필요한 삼국지는 저 백성들을 죽여나갔던 삼국지일까요? 아니면 저런 자들에게 쓰여져 있는 거짓을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서 봐야 되는 삼국지일까요? 오늘 삼국지연의를 얘기하기 전에 지난 방송에서 저는 삼국지 시대에 결정적으로 원인을 제공했던 게 그 당대의 유학자이자 황족이었던 자의 상소에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삼국지연의에는 유비를 황족으로 인정하는 첫 번째 황족으로 등장하는 자가 유원인데, 그 자가 그자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왜 하는지 지난 방송에서 얘기 드렸죠. 오늘도 할 거예요. 그자가 황제에게 건의했던 내용이 지금 있는 영지황제가 죽기 1년 전에 그걸 시행하게 되거든요. 이게 한나라의 정책적인 변화이자 삼국지 시대를 연 원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어나는 사건들인 거죠. 황관이나 황건 따위는 잽도 되지 않는 정말로 한나라 분열의 원인이 이 상소에 있어요. 이후 그렇게 벌이된 동탁의 폭주가 나올 수 있었던 정책적 기반이 저 유원이라는 자에 의해서 펼쳐지게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몰라요. 황건만 때려잡으면, 황관만 때려잡으면이라고 하죠. 다시 한번 유원이라는 자가 황제한테, 지난 방송에서 설명드렸지만 제가 뭐 방송을 많이 보시는 분 방송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저 유원이라는 자가 유비를 인정했던, 첫 번째로 인정했던 유원이라는 자가 황제에게 무엇을 허가받았느냐, 그 상소 내용이 뭐였느냐. 지금 보면 이렇게 나라들이 있잖아요. 각 주에 그 주를 책임지는
사람들을 자사라 그랬어요. 주자사라고. 이 주자사라는 건 감찰관 역할이에요. 제가 설명을 조금 쉽게 하면 이런 거예요. 경기도에 도지사가 있는데 이 도지사는 양천군이라고 하는 그 경기도 내에 있는 군에 군수가 거기에 치안을 감독하는 경찰 같은 군사 조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각 군이 어떻게 행정적으로 되고 있고 군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찰하는 역할을 경기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이랬던 시대였던 거예요. 한나라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기도지사는 실권이 거의 없었지. 그래서 국군을 담당하고 있는 태수보다 녹봉이 적었어요. 지위도 적었고 어느 정도였냐면 자사가 승진을 해서 태수로 가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역할이 아니었지. 감독관도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감찰관에 가까운 형태였던 거야. 그러한 지위가 주의 그 주자사가 했었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저 유언이라는 자가 어떤 짓을 했냐면 여기에 이 당시에 도둑들이 일어나는 걸 진짜 한 6년에서 10년에 걸쳐서 막고 이럴 만큼 잘 안 되는 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 실권이 없는 감찰관 역할에 불과했었던 주자사를 행정적으로 군사적으로 독립의 성격을 갖게 만드는 주목을 만들어요. 그걸 상소를 해요. 그래서 관직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야.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감찰관 정도의 역할을 했던 주자사가 이제는 경기도지사가 군대를 운영하게 된 거예요. 가령 아까 얘기해드렸던 양천군이라고 하는 곳에 경찰병력이 있다고 대한민국엔 영향이 없잖아요. 근데 주목이 군대를 갖고 있으니까 경기도지사가 군대를 갖고 있으니까 이제는 대한민국에 영향을 안 줄래 안 줄 수가 없는 거지. 힘이 세진 거지. 그죠? 이런 성격을 바꿔버려요. 그걸 상소를 해요. 그리고 지는 익주로 들어가요. 그리고 2대에 걸쳐서 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군벌이 돼요. 이게 저 유언이라는 자, 황족이라는 유언이라는 자, 당대의 유학자라고 평가받는 그 유언이라는 자가 황제에게 건의했었던 내용이고, 그리고 지는 가서 왕이 된 거야. 익주로 들어가 버려서. 그 아들 유장까지 해먹고 그 다음에 유비한테 그 나라를 뺏기잖아요. 이렇게 가요. 이전에 한나라는 각 주가 반발할 수 없도록 군사력을 억제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현 단위에서 치안 병력밖에는 없었던 상황이야. 그러니까 양천군의 치안 병력, 경찰 같은 치안 병력밖에는 없는 상태의 군인대였던 거예요. 얘네들이 뭔 짓을 해도 그러니까 하다못해 집단을 이루는 도적조차도 못 막았어. 그걸 6년에서 10년 가까이 막아버릴 수밖에 없는 나라였던 거야. 왜냐면 중앙에서 군대를 내려보내거든. 그래도 황제는 중앙에 힘이 있잖아요. 이런 정책 변화를 만들어 놓은 게 유학자가 한 거라니까. 그 당대의 지식인, 그것도 황족이 했던 거라. 그걸 영제가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되냐면, 영제는 그러고 나서 죽어요. 그 다음에 그걸 받아들이고 그게 시행해놓고 나서 그 타이밍에 운 좋게 병주의 주목이 된 자가 누구냐면 동탁이에요. 걔가 군대를 반납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지가 주목되고 나서 군대를 합법적으로 기를 수 있으니까 그 군대를 가지고 들어간 게 동탁의 폭주라는 거죠. 이게 당대 지식인들의 실체예요. 잘 봐봐요. 이렇게 정책 변화가 됐어요.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거예요. 영제는 황건의 난이 있든 뭘 하든지 간에 민난이 일어나고 지가 매간매직을 하고 여자랑 뭐 할 거 다 하고 이러고 살아도 자기는 천수를 누리고 있는 나라였던 거야. 황제한테 실권이 있으니까, 군대를 갖고 있으니까 애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황제가 되어 있어요. 근데 당장에 지 아들 때부터 어떤 일이 생겨요. 중앙의 눈치 따위 보겠어요? 군대가 생겼는데? 그러니까 왕 따위는, 황제 따위는 모른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 게 삼국지 시대였던 거예요. 그게 기주에서 기주목이 됐던 원소나 연주에서 연주목이 됐던 조조나 유주목이었던 유를 죽이고 그 자리를 차지했던 공손찬이나 형주의 목이 돼서 형주에서 스스로 왕처럼 행세했던 유포 등등이 이렇게 각자가 군벌이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싸우는 시기인가 삼국지였던 거예요. 이런데도 황간이나 저 황건이 한나라를 망친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걸 기록했던 자들은 자기들에 의해서 정책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황건의 난이 184년에 일어나서 영제가 사망하는 189년까지 그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영제 자신은 절대 군주로서 진짜 할 것 다 하고 살거든. 그리고 나간중이나 자기 시대 이후의 역사를 기록했던 자들은 자기 시대에 황간이 나서기면 안 되니까 황간한테 그 책임을 다 떠밀어 놓은 거예요. 황간이 잘못이야라고. 황건의 난이 정말 한나라 분열의 원인이었으면 영제가 5년이나 더 띵까띵까 매간매직 해가면서 황제로서 천수를 누리고 못 살았겠지. 근데 죽기 바로 1년 전에, 빌어먹게 한 10년 전에 그랬으면 영제 스스로가 천수를 못 누렸을 건데 바로 1년 전에 저 지식인, 저 유학자의 정책을 받아들인 덕분으로 자신은 천수를 누리고 자기 자식은 이제 황제 따위가 아닌 그냥 단지 명분으로만 존재하는 황제를 만들어 놓고 그런 나라를 물려줘 버린 거지. 영제라는 놈은. 이런 게 우리가 모르는 역사인 거예요. 이 역사를 알고 보면 나강중의 삼국지연이가 얘기하는 뭐 계속 이제 앞으로 계속 얘기하고 오늘 얘기도 마찬가지고 들으면 조금 다른 모습이 보일 거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봤을 땐 저 황간한테 휘둘리는 황제 저 불쌍해서 어떻게 하나 이런 식으로 봤다면 지금은 완전히 다른 형태가로 보이는 거죠.
이전 방송에서 유비는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음직한 도구, 그 당시에 하급 감찰관의 역할을 하던 벼슬을 가지고 있었던 자를 스스로 매질을 했어요.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음직한 자였던 거예요. 요쯤에 중상군의 이쯤에서 지가 을 했는데 지가 잘한 중에 탁군이거든. 그러니까 탁군이랑 여기랑 경계에서 바로 이어져 있는 곳이라, 그러니까 유비의 과거의 행실을 알고 있을 만한 자가 도구가 돼서 왔는서 유비가 만나려고 하는데 안 만나주거든. 그러니까 아이고 아 뜨거라 해갖고, 근데 이를 나간중이는 삥 뜯으려고 하는 저 나쁜 도구, 저 도둑놈을 장비가 붕괴해서 매질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죠. 게다가 이런 일이 있었던 시기마저 조작을 하죠. 도구를 매질했던 일은 도구를 패기 전에 안희연의 현의가 돼야 되잖아요. 나간중이가 황간이 뭐 이렇게 농간을 부려서 유비가 아 나 지금 이제 이 공을 인정받아야 되는데 못다가, 이거 아니고 187년에서 189년에 일어났던 장거 장순의 난, 오늘도 나오고 지난번에도 나왔어요. 그 난에 보상으로 받은 직위가 안의연의 현이었던 거예요. 유비는 그게 187년에서 189년에 끝나니까 적어도 190년 이후에나 안의연의 현이가 되는 거라. 근데 지금 나간중이가 얘기하는 이 시기는 교묘하게도 185년경이거든. 그러니까 최소 5년 정도는 앞당겨서 지금 황건난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사기를 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그럴까요? 목적은 하나예요. 딱 하나. 반동탁 연합에 참여시켜야 되니까. 그래야지 뜨거운 실전이 식기 전에 저 장수의 목을 베겨 오겠다라는 관우의 신화가 완성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할 수가 없었다고. 유비는 어쨌든 황건의 난 이후 지금 나간중이가 지난 방송에서 이번 방송에도 얘기하는 시기가 185년에서 186년경으로 보이는 시기였어요. 군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듯이 나간중이가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삼국지연이 이제 오늘 부분이에요. 하루는 황제가 후원에서 십상시와 잔치를 열어 술을 마시는데 간이대부 유도가 황제 앞으로 나와서 크게 통곡하여 말했다고 합니다. 천하가 위태롭기 하루 저녁에 달렸는데 폐하께서는 오히려 황간무리와 술을 마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유도라는 인물도 좀 흥미로운 인물이에요. 이 이전에 왼척의 대명사라고 얘기했던 양기 있잖아요. 황후를 2명이나 배출했던 양기, 황제를 독살했던 그 양기한테 반항했던 유학자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양기 세력을, 환제라고 하는 황제가 황간이랑 손잡고 그 양기 세력을 몰아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전력을 잡았던 게 그 당시에 황간들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 권세를 누렸던 그 조충한테 이 유도라고 하는 사람은 반항했던 기록이 있어요. 또 황건난이 있기 전에 장각의 세력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면서 황제한테 장각의 세력이 더 커지기 전에 토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상소를 올리지만 묵살당해요. 그리고 이후에 황제가 그 영재 황제가, 그러니까 이게 술이나 마시고 띵까띵까 한 게 아니라 그 황건의 난을 복귀를 하거든. 스스로가 기록을 돌아봐요. 영재가 그러다가 찾아요. 아 유도라고 하는 애가 이런 식의 상소를 나한테 올렸는데 이걸 발견을 못했구나 해서 그 버스를 올려줘요. 그렇게 해서 들어와서 지금 있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저 유도가 장각의 세력이 심상치 않아서 토벌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유학자의 시각이에요. 환제 시대, 아까 양기가 살았던 그 환제 시대, 그 환제 시대에 천재지변이나 각종 밀란 변란들이 막 생겨요. 그래서 황제가 막 너무 시달리고 힘든 거야. 그래서 당시 불교가 중국에 전파된 게 100년경이거든요. 그때서부터 나오고 이후에 한 300년 이후부터 교단이 형성돼요. 불교가 그 당시에 전파되어 있던 불교하고, 그 다음에 그 노자, 저번에 그 장각한테 태평청년서라고 하는 걸 줬다 그랬잖아. 그게 남한호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가 노장사상이라고 해서 노자와 장자거든. 장자한테 장각은 태평청년서를 받은 거고, 그 황제가 불교와 노자한테, 그러니까 그 당시엔 민간신앙에 가까웠던 거예요. 거기다가 제사를 지낸다고 좋은 제기를 만들어서 그걸 유학자들이 비난을 해요. 황제가 저런 이단의 종교에 빠졌다고. 근데 잘 생각해봐요. 유학자들 지식인들은 지들이 특별해지는 방식으로 원시신앙이었던 도가, 똑같은 노장사상이다 그랬잖아. 도가의 정신, 그게 원시신앙으로 그 당시에도 있었거든. 도교로 발전하기 이전에도. 그걸 유학하고 접목을 해서 하늘이 내린 자, 특별한 자로 황제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지들도 그런 자를 떠받치는 자로서 특별한 자가 되고 혈통이라고 말하면서 그 사회에서 특별한 자가 되어 있잖아요. 지들은 그렇게 종교를 이용해 먹었으면서 그 종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간절함은 미천하다 사입이다 천시하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저 믿음, 황제의 믿음, 백성의 믿음과 저들이 믿는 믿음, 자기들이 특별한
특별한 자인 거, 특별한 혈통인 거, 지배자의 혈통인 거, 사대부의 혈통인 거, 그건 종교 아닌가? 그게 달라 보이나요? 그 같은 종교 아닌가? 그리고 여기서 우리한테 자존심 상하는 거, 저는 자존심이 되게 상했어요. 이 대목이. 제가 이 삼국지연이 해체 방송을 처음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거 있죠. 우리 관왕님, 관우님, 우리나라 수도 서울 그 동묘에 있는, 모셔져 있는, 가묘에 모셔져 있는 저 삼국지 시대의 거짓말쟁이 영웅 유비의 의형제였던 관우의 묘, 동묘, 저 명나라에서 자신들이 본으로 보는 한족의 뿌리였던 한나라는 황제가 불교와 노자한테 제사를 지낸 걸로 비난을 처하고 있는데, 우리 성리학자들은 남의 나라 신하 관우한테 그 관왕으로 모시고 땅의 기가 허하다고 해서 거기다가 가짜는 이유로 가서 제사를 지내고 무릎 꿇고 절을 하고 처자빠져 있는데 말리거나 반발을 하지 못해요. 이걸 전란의 시기에 우린 도안 받았으니까 명나라에, 그래서 그 전나라의 왕이었던 선조만 했다면 그래도 내가 이해를 해주겠는데, 이후에 숙종도 그랬고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명군이라고 말하는 영조도, 정조도, 그리고 만국기의 고종도 가서 거기에다가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제사를 지냈다고. 우리 유학자들이나 저들의 유학자들이나 진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지배자의 문화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자발적인 동북공정의 역사는 최소한 알고는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저는 이 대목 되게 자존심 많이 상하는데,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아무튼 이 유도는 영재가 매간매직에 앞장설 때 얘기했잖아요. 가격표까지 묻혀서 매간매직 관직을 파는 그걸 할 때 이를 부끄럽다라고 생각하면서 병을 핑계로 낙양을 했어요. 그런데 영재가 다시 이제 불러들여요. 그래서 지금 이 삼국지 연의에서 말하는 간이대부라고 소개하는 그게 된 거예요. 이제 황제한테 얘기할 수 있는 벼들인 거예요. 뭐 물론 유도가 했었던 저 일들을 전체가 다 사실이다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저는 조금 저기에서도 각색이 조금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 정도의 인물이라면 당시나 지금의 유학자 인내하는, 지식인 인내하는 저 말과 행동이 다른 유학자들하고는 다른, 적어도 내로남불은 하지 않는 최소한의 유학자의 품격 정도는 갖춘 인물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아무튼 그런 유도가 저렇게 말하니까 황제가 나라가 패평한데 무슨 위급한 일이 있는가라고 했다고 해요. 이에 유도가 사방에서 도적이 일어나서 주군을, 그러니까 뭐 여러 마을이나 주나 이런 데 막 지금 난리 났으니까 침략하고 있습니다. 그 재앙을 모두 십상시가 관직을 팔고 백성을 해쳐서 임금을 속이기 때문입니다. 조정에서 바른 사람은 모두 물러나니 재앙은 목전에 다다랐습니다 했대요. 저 말이 바른 말일 수도 있죠. 근데 매간매직을 황제가 처하고 있는데 무슨. 아무튼 나간중이가 저런 얘기를, 진짜 역사를 되게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 저 삼국지연의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거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가령 나라가 어지러운 일은 저 빌어먹을 황제라는 놈이 지네 집이 지금 이런 거예요. 당시에 황궁이 2개가 있었대요. 그 중에 하나의 궁이 불에 타버린 거야. 그러니까 지네 집 2채가 있었는데 한 채가 홀라당 불이 탔다고, 그 집을 다시 재건하겠다고, 그 난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그 시기에, 밀란이 일어났던 그 시기에 세금을 올려버려요. 그리고 이민족이 저 당시에 막 여기저기서 막 난리를 치고 중원으로 막 몰아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시기에 황제가 저러는 거야. 한족이나 한족에 동화됐던 이민족들, 그렇게 지방의 권력차가 되어 있는 자들이 여기저기서 난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총체적으로 혼란된 시기에 그 궁궐을 짓겠다고 세금을 올리고 매간매직을 해. 그것도 더 높은 가격에. 황제라는 작자가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대가 있는 최소한의 유학자의 품격이 느껴지는 저 유도였다면, 정말 그랬던 유도였다면, 더 직접적으로 문제는 이건 황간의 문제가 아니라 황제 당신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정말 정확한 진단 아니겠어요? 근데 저 유학자라는 자들은, 역사를 기록했던 자들은 진짜 좋겠어. 쟤네들은 황간이라는 봉이 있어서 모두 다 핑계 대면 되잖아. 황간이 다 했어라고. 아무튼 저렇게 말하니까 십상시가 모두 갓을 벗고 황제 앞에 꿇어 엎드려 말했대요. 대신들이 우리를 용납하지 않으니 저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원컨대 목숨만은 살려서 고향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저희 재산을 모두 걷어서 군자금에 보태주십시오 라고 통곡했대요. 이에 황제가 화를 내며 유도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네 집에도 가까이 모시는 자들이 있을 것인데 어찌 나 황제만 가까이 모시는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냐 하고 주변 군사들을 불러 끌어내려 죽이라 했대요. 이에 유도가 소리치기를, 이 한 몸 죽는 것은 아깝지 않으나 한나라 천하가 400년이었는데 이제 하루아침 끝나게 되니 참 가련합니다라 했대요. 나간중이는 진짜 애절해요. 저렇게 그 대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유도라는 학자를 데려다가 고작 한다는 짓이 저 황간한테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지. 얼마나 지금 애틋해. 저 나간중이는 황제가 어찌 이렇게 어여쁘고 이렇게 충심이 가득한 신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나간중이가 지금
적은 거를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황간만 죽이면 그럼 자연히 한나라의 부흥과 백성들의 근심이 없어진다? 지금 이 문제인가? 황제라는 작자가 지인의 집 2개 중에 한 동이 불탔다고 그거를 복구하기 위해서 진짜 마른흙 아니에요? 밀란이 일어났던 그 시기인데 그 다음에인데 마른흙에서 진짜 물 짜내듯이 세금 올리고 지가 매겼던 가격표보다 더 받아서 관직을 팔고 있는데 저 빌어먹을 황간만 없으면 만사가 형통이다? 그럼 이 이전에 불과 몇십 년 전에 득세했던 외척들 권신들의 무리는 뭐였던 거예요? 당고의 금 일어나기 몇 년 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양기라는 놈이 그 당시에 권신들이 유학자였을 거 아니야. 권신들이라면 그 권신이 어떤 짓을 했냐? 황제를 죽였잖아. 독사를 해서 그걸 기록했잖아. 그걸 황간이 잡은 거 아니에요 계속. 그리고 그 선대에 있는 황간만 그랬나? 당장에 지금 이 영재가 그 어린 나이에 뭔 일이 있어요. 2차 당고의 금 사건 저번에 한번 얘기 드렸잖아요. 그 당고의 사건이 일어나거든. 13세 14세 때 그때 일어났던 당고의 금은 뭐예요? 똑같이 외척이었던 두무라고 하는 대장군이에요. 단지 다른 건 뭐냐면 양기는 나쁜 놈이라고 평가받는 외척이고 이 두무라는 자는 청류파들이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황간을 몰아내려고 했었대. 그래서 존경한데 그래도 걔는 두퇴우의 외척이라고 대장군이고 걔네들이 황간을 몰아내려다가 발각이 돼서 얘네 세력이 숙충당하는 거예요. 2개의 세력이 있는 거야. 황간과 외척. 근데 두무라고 하는 외척이 청류파의 지원을 받아서 황간 세력을 치려다가 안 돼서 황간 세력한테 밀려나가. 그래서 황제가 어떤 일이 생기냐? 죄송합니다. 제가 좀 열을 받았네요. 이 부분이 자꾸 열을 받았게 해요. 저들은 정말 뻔뻔하잖아. 역사를 기록했던 자들이 너무 뻔뻔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되게 뻔뻔한 자들이야. 백성이 바본 줄 아나 봐. 봐요? 양기가 외척이었어요. 황후를 2명이나 배척했던 외척이었어요. 그리고 두무는 지금 황궁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황제의 외척이에요. 그 외척이 똑같은 외척인데 하나는 권세를 누리고 악행을 저질렀던 외척이에요. 그래서 배척받는 거 당연하지. 근데 얘는 황간을 몰아내려고 했대. 그래서 청류파들이 얘를 지원을 했어. 근데 얘네가 죽거든. 근데 만약에 역으로 얘네가 성공했어 봐. 두무가 만약에 황간을 몰아내고 지네들이 권력을 잡았어 봐. 걔네들이 다시 권력을 안 휘둘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영재 입장에서는 이 황간들이 나의 권한을 나의 권력을 세워줬던 애들이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당대의 유학자이자 당대의 황가의 혈족이었던 유언이라는 자가 어떤 짓거리를 해서 어떤 상소를 올려서 어떤 사회를 만들었는지 보여줬잖아요. 걔네들을 욕해야 되는 거잖아. 지금 상황은 그잖아. 후대의 기록자라고 하는 멀쩡한 제정신을 가진 유학자들이라면 똑똑한 지식인이들이라면 걔네들을 욕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황간이야. 황간 다 황간이야. 황간만 있으면 끝나. 황간만 이기면 끝나. 근데 영재는 지 살아생전에 그 황간들 덕분에 떵떵거리고 살았거든.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거든. 그거 제어를 못했던 거야. 저 유학자라는 저 꼼꼼한 대를 가진 자들이라는 자들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후한이라고. 삼국지 시대 바로 전이라고요. 이러잖아. 이거 역사의 가정인 건데 두무가 청류파의 지원을 받았으니까 대단한 놈 아니. 만약에 그렇게 해서 걔네가 권력을 잡았으면 걔네들이 권신이 되는 거야. 그냥 그대로. 그게 후한의 장제 이후에 거의 100년이 넘도록 이어졌던 전통 아닌가? 근데도 뭘 그렇게 미련이 많아서 황간한테 모든 책임을 다 떠넘겨? 어쨌든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무사가 유도를 끌어내서 죽이려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나 봐. 근데 저는 권력자들한테 흥분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부분에서는. 어쨌든 무서가 유도를 끌어내서 죽이려 하는데 한 대신이 나타나서 호통을 쳤대요. 멈춰라. 지금 내가 황제에게 말할 때까진 기다려라 라고 했대요. 이 사람이 한나라 최고위직 간직 하나였던 문신으로 최고위직이에요. 하나였던 사도 진탐이었는데 황제에게 가서 말하길 간이대부 유도가 무슨 죄로 죽임을 당합니까 하니 황제가 가까운 신하를 비방하고 나를 모독했다고 해요. 이에 진탐이 천하의 백성들이 십상시의 고기를 씻고자 하는데 황제께서는 그들을 부모와 같이 공경하고 작은 공로도 모두 여루에 봉했습니다. 하물며 봉소 등은 황거점과 결탁하여 내란을 일으키기로 했습니다. 황제께서 지금 스스로 살피지 않으시면 사직이 무너질 것이 뻔한 일입니다 라고 했대요. 이에 황제가 봉소가 난을 일으켰는지 그 사실은 명확하지 않다. 나간중이 얘는 사이코야 진짜.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이 부분은 십상시 중에 어찌 한둘이 충신이 없을까라 했대요. 이에 우리의 유학자 진탐이 머리를 계단에 부딪히면서 계속 황 고정하여 주시옵소서 막 했겠지. 그랬대요. 그래서 황제가 열이 뻗쳐서 유도와 함께 하욕을 시켰대요. 그날 밤에 이제 십상수들이 모여서 모의를 해요. 옥중에서 그들을 그리고 죽여버려요. 여기서 공통적인 사실이 이제 가까운 것은 유도나 진탐이 185년경에 죽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당시에 황간을
황건을 탄핵했다는 것도 사실에 가까운 얘기예요. 그리고 머리에 이렇게 계단에 찍고 이거는 없는 얘기고요. 아무튼 모함을 받고 투옥 중 사망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여기서 봉서의 얘기가 잠깐 나오니까 제가 사이코라 그랬잖아요. 봉서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다시 한번 복귀해보죠. 그 황건 편에 기억하실 거예요. 저 봉서는 황건이 3월에 봉기를 일으키기로 했는데 장각의 제자 하나가 관아에 고변을 해서, 그러니까 고발을 해서 이때 황실에서 내응하기로 했던 자가 저 봉서였잖아요. 그때 이제 나간중이는 십상시라고 기록했고, 그죠? 십상시는 삼국시 초반에 가장 악역이죠. 지금 계속 나오는 그 십상시잖아, 악역에. 그리고 그 기록에도 내간중 환제 최측근에 있는 중상시로 있었던 고위직 환관이었던 자예요, 봉서라는 자가. 그리고 했다는 일이 딴 것도 아니고 반란에 내응하기로 했어요. 내응이라는 것은 바깥이 소란스러울 때 안에서 똑같은 소란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반란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 그런데 내응을 부탁했던 황건 측의 마원희는 사람이 아주 많은 곳에서 공개 처형하는 당시의 공포국인, 대중공포국이잖아. 그건 사람 많은 곳에서 손, 발, 목 5개의 수레나 말에다가 머리 포함 사지를 묶어갖고 찢어 죽이는 거열형을 했어요. 공포국이잖아 이거, 그죠? 근데 내응을 약속한 황간, 그것도 중상시였던 저 십상시였던 저 봉서나 같은 황간인 서봉에 대한 기록이 없다라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황제는 뭐라 그래? 알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야? 그럼 황건 난 자체가 뭔가 조작된 거 아닌가? 우리 상식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공포극이라는 건 하는 쪽과 받는 쪽 모두를, 그 재상을 낱낱하게 공포하면서 그 사건의 대표적인 인물, 장각 측에서는 마원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고, 그걸 내응하기로 했던 봉서라고 하는 이쪽에서 높은 직위에 있는 황간이 있잖아. 황제의 최측근인 걔를 같이 찢어 죽여야 되는 거잖아. 이래야 같은 형벌로 정말 잔인하게 죽여줘야, 그래야지 대중들한테 더 잔인하게 각인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마원이는 공개적으로 찢어 죽여버리고 저 황간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도록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면 저 내용과 실제 역사에서도 그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면 황건이 난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역사학자가 아니잖아. 작가잖아, 작가로서 저는 이렇게 보이는 거야. 이게 자꾸 백성들이 국가의 전복을 하려고 했었던 난으로서의 황건의 난이, 하나의 집단으로서의 황건의 난이 아니라, 정말 그 당시에 봐봐요, 막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기록이 있는 그 시기의 한나라였어요. 그런데 백성을 쥐어짜서 세금을 뜯어내고 황제라는 작자가 관직의 가격표를, 그것도 태수급의 행정직 관리한테 60몇 배에 달하는 돈을 받고, 자기 봉급의 60몇 배에 달하는 돈을 받고 저걸 줬단 말이야. 그러면 그 태수가 현지에 부임을 하면 그 밑에 있는 관리들한테 그 이상의 짓들을 안 했을까? 그랬다면 정말 백성들이 열에 받쳐서, 악에 받쳐서 국가에 저항을 했겠죠. 실제로 다양한 지방에 나오는 지배자들의, 그 당시 지배층에 있었던 자들의 난들도 기록이 그거 되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나왔던 그 난을 하나에 묶어서 그걸 황건의 난으로 통칭해서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의심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얘기 드렸던 대로 도가의 원시 신앙을 믿었던 사람들이, 원시 종교가 도교 형태로 발전하는 그 시기에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 그 당시에 있었던 중원의 백성, 그 종교를 믿는, 정말 종교에 의지하려고 하는 자들이 많았겠어요. 그런 자들을 통칭해서 그 당시에 중원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던 장각이라는 자한테 몰아서 이걸 하나의 황건난으로 묶어버린 거 아닐까라고 하는 게 제가 생각드리는 저거예요. 이게 가능했다라고 제가 느껴지는 건 뭐냐면, 한중에서 184년, 그죠? 184년 2월에 시작해서 11월에 끝났다는 게 황건의 난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184년 7월에 한중이라는 지역에서 오두미도를 믿었던 자들의 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84년 7월 이후부터 그들의 난이로 인해서 오두미도의 통솔권 안에 한중이 들어가 있는 상태였던 거야. 그걸 나중에 조주한테 갖다 바치고 30몇 년 있다가, 근데 그 역사를 우리가 다른 데서 발견할 수 없잖아요. 이걸 다른 데서 퍼날르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저렇게 명확하게 있었던 사실을 감춰버리는 애들인데, 저 황건의 난은 저렇게 크게 부풀려서 영웅들이 등장할 때마다 어디서 때려잡히는 백성들을 만들어 놓으면서, 영웅 등장 짜잔 하면은 어딘가 황건족들이 때려잡힌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에서 나간중이가 썼던 삼국지연에서 보면 그렇잖아. 어딘가 때려잡힌 백성들이 있으면 그 위에 영웅 하나가 등장해 있는 거야. 이렇다면 황건의 난 자체를 민난으로 보는 쪽이, 같은 종교를 믿었다라고 해서 사이비로 몰아갔는데, 그건 그 당시에 도교로 발전하고 있었던 오두미도와 태평도가 같이 발전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도교가 되는 거라. 근데 오두미도 쪽에는 기록에서 없애버리잖아. 그건 성공했거든, 한중에서. 근데 태평도, 그것도 장각의 세력만 황건의 난으로 묶어서 그렇게 먹어버린 거라, 역사를. 그 당시에 태평도는 우길이, 그 앞전에 있던 우길이 이미 여러 군데
근데 전파를 해놓은 상태였는데 그래서 도교의 원형으로 우기를 보는 거예요. 나중에 삼국지에서 그 100년 이상을 살았었 이 지역에 갖다 놓는 것도 그래서고 왜냐하면 민중한테 인기가 많았던 자거든. 이건 그냥 제가 생각하는 의심이에요. 이런 부분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저는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백성이기 때문에. 근데 물론 역사는 한건난을 국가정복을 꿈꿨던 사이비 광신도의 난으로 기록하죠. 이게 정말 화가 나는 부분이에요. 이제 뭐 그래요. 하여튼 어쨌든 황제의 명을 빌려서 십상시는 송견을 장사태수로 삼아서 구성을 토벌하게 했대요. 그랬더니 송견이 50일이 되지 않아서 토벌 강화를 평정했다고 하고요. 다음에 황제가 명을 내려 송견을 오정후에 봉했대요. 그리고 황제가 유를 유주목에 봉하며 군사를 거느리고 어양에 가서 장거와 장순의 난을 정벌하라고 했대요. 여기서는 나간중이 기교가 정말 많이 나오는 건데 이게 진짜 나간중의 기교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일단 모든 일은 십상시의 농간이라고 만들어 놨잖아요. 십상시의 농간이야. 저건 저 새끼들 나쁜 놈들이야. 쟤들 나빠요 이거잖아. 그냥 그죠? 딱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서술하고 나선 그 다음에 항상 이런 식이야. 이걸 서술하고 난 다음엔 십상시가 뜨거라 우리 이러다 큰일 나겠는데 이거 좀 해줘야 되겠는데 하고 그걸 해요. 그걸 황제의 명을 이름을 빌려서 해요. 근데 그게 역사에 나왔던 필요한 일들이야. 와, 제가 십상시라면 이딴 식으로 하면 진짜 빈정상할 것 같아. 그잖아요. 저 새끼들 나빠요. 근데 필요한 어떤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십상시인데 와 내가 이거 반성해야 되겠는데 이거 이러다 나 위험하겠는데 하면서 그걸 해줘. 그걸 나간중이가 기록을 해. 근데 유비는 반대죠. 완전 반대잖아. 없었던 일인데 없었어. 걔는 거기 없어. 있지도 않았어. 근데 거기에 있어. 만들어. 그리고 전사를 끼워 넣어줘. 그리고 유비가 자발적으로 다 한 거야. 걔는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서술하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거 아닌가? 지금 그렇잖아요. 자, 황제의 명을 빌려서 십상시는 송견을 장사세수로 삼아요. 실제로 송견을 장사세수로 삼아요, 황제가. 그리고 토벌을 해요, 송견이. 그리고 오정후에 보고해줘요. 그리고 유가 유주목이 돼요. 황제의 이름으로 나간 거예요. 근데 이걸 황제의 명을 빌어서 이러다 우리 큰일 나겠다 싶어서 십상시가 한 거잖아. 그잖아요. 뭐 다 해결을 해. 결론은 다 해결을 해. 근데 나쁜 놈이야. 야, 이건 진짜 십상시가 나쁘다 이전에 이거 뭐 계속 이용만 당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면? 그리고 여기서 아까 얘기 드렸던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 드렸던 아주 중요한 한 나라의 정책의 변화가 나오죠. 그죠? 황건의 난에는 아시겠지만 제가 1, 2, 3군이라고 지칭을 했잖아요. 좌우 북중량행장으로 해서 나가잖아요. 중앙의 군사를 끌고 난을 토벌하러 나가죠. 중량장이 돼서. 그죠? 그러니까 이건 중앙에서 관리하는 군대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래요? 유주를 유주목으로 하여 직접 군사를 거느리게 하고 나가서 난을 진압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유언이가 익주로 들어가면서 그 짓을 하면서 지가 그러니까 왕이 되는 거고 동시에 유주로 보내요. 이게 실질적으로 유비가 역사에 등장하는 장거 장손의 난이에요. 이 건의를 했던 유언이라는 자는 익주에서 하나의 나라를 만들고 왕으로 살고 지 아들한테 물려주거든요. 근데 유는 이후에 원소가 반통탕 연합 때 유를 황제로 추대를 하거든요. 새로운 황제로 유를 추대를 하거든. 근데 유는 이거 불경스럽다라고 안 받아들여요. 그 추대를 했던 원소는 귀주목이 돼서 천하의 주인을 놓고 다투고요. 황건에게 휘둘리고 황건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망조의 원인이라고 돌렸던 한나라 유학자들의 정체예요. 이게 그것을 정말로 기록했던 지가 진정한 유학자라고 하는 자들이라면 역사의 기록자로서 유학을 배워서 정말 그랬다면 우리는 삼국지의 유비를 영웅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삼국지의 유를 영웅으로 봐야 돼요. 정말로 황선이었고 당시에 인망이 대단했었고 그리고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이 유가 저번에도 몇 번 얘기 드렸는데 유비 따위를 인정했던 그 공손천이가 이 유의 목을 잘라버리면서 이 유죽을 먹어버리거든. 그리고 공손천이는 유주목처럼 왕이 되죠. 아무튼 대주의 유의가 글을 써서 유비를 추천하여 유를 만나게 하니 유가 크게 기뻐하여 유비를 도위로 삼고 군사를 끌고 곧바로 적의 소굴에 쳐들어가게 했대요. 나간중의 뻥은 진짜 계속돼요. 한꺼번에 묶어서 얘기할게요. 유비가 적과 싸운 지 며칠 만에 예기를 꺾었대요. 적에. 그리고 장순이 한결같이 홍복하여 사졸의 마음이 변하여 직속 부하의 우두머리가 장순을 죽여 그 머리를 바치니 무리를 거느리고 항복했대요. 장거가 형세가 기운 것을 보고 또한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대요. 어양이 모두 평정되어 유
유가 유비의 큰 공을 상주하니 조정에서 도구를 채찍질한 죄를 사면하고 화밀승, 하밀현의 보좌역, 하밀승에 제수했다. 그리고 곧이어 고당현의 고당위 다 병사당장이에요. 나중에 다시 얘기할 거예요. 가 되었다. 공손차는 또 현덕의 그 공을 상주하여 별주사마로 추천하니 평원헐령으로 삼았대요. 유비는 평원에서 군자금과 군량과 군마를 마련하게 되니 다시 전날의 기상을 되찾았대요. 유는 도적을 평정한 공으로 태위 군총사령관이에요. 태위에 봉해졌다고 해요. 이후 중평 6년 여름, 그러니까 189년이에요. 여름 4월에 영제가 병이 위독해졌다라고 하면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인데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14형식의 난으로 이어져요. 이제 189년에 이제 영제가 이제 죽는 부분으로 가는 거야. 그건 다음 장에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아무튼 여기서 제가 지금 오늘도 열이 뻗쳐 있는데 봐봐요. 1장에서 4회를 했어요, 방송을. 그리고 지금 2장에서 4회를 했어요. 1, 2장에 이게 100장이거든. 삼국지 진짜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 아무튼 유비는 187년에서 189년에 마무리되는 지금 나오는 장거 장손의 난에 참여해서 첫 전공을 세우면서 역사에 처음 등장해요. 이게 대략 189년에서 190년 정도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던 도구를 매질한 부분은 이 란에 참여해서 공을 세운 유비가 첫 번째 받은 관직인 거예요. 안희연의 현위, 현령이 아니에요. 사또가 아니라고, 관리자가 아니야. 현위, 그냥 군무관이에요. 군무관. 그런 군무관이 뇌물을 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 자체도 웃기고, 얘는 현령이 아니에요. 얘는 현위라고, 군무관이라고, 군무관한테 뇌물을 주지 않았다고 쫓아낸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막 지난 방송에서 나와갖고 막 심파를 하잖아. 우리 유비님 막 이래가면서. 이거 웃긴 얘기죠. 그리고 현위예요. 현령이 아니에요. 현위라고, 현령이 있는 보좌역인 현위라고. 겨우 그 정도가 감찰관을 직접 때린 거예요. 이거 다 웃긴 얘기 아닌가? 나간중은 지금 185년경이나 186년경의 얘기들을 이 이후에 5년 후쯤에 있었던 일을 쪽으로 소환을 시킨 거야. 그냥 역으로 역사 왜곡인 거지. 그리고 황관한테 이 모든 책임을 막 갖다 씌우면서 현위 정도로 시작하는 불황당에 가까워 보이는 유비를 교차해서 막 보여주는 거예요. 뒤에서 공을 세우고 현위 정도 했던 애를 이 시대로 데리고 와서 황건의 난에 공에서 받아서 인 것처럼 이렇게 하면 뭐가 가능하냐. 이 이후에 반통탕 연합에서 유비가 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나올 수가 있거든. 그 얼마 안 되는 벼슬이라도. 심각한 왜곡이지. 그러니까 유비는 제1차 황건의 난 자체에도 없었고요. 이후에 벌어지는 반통탕 연합에도 없었어요. 이게 역사라고. 그리고 유비 자체가 반통탕 연합에 참여할 정신이 없었어요.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자 오늘도 얘기 드렸죠. 중상군의 안희연이 요쯤 돼요. 그 바로 위에가 탁군이야. 탁군. 유비 고향. 유비가 나고 자란 곳. 유비가 무엇을 했는지, 어린 날에 어떤 짓들을 했는지 아는 거야. 그러니 감찰관 비슷한 역할을 했던 그 도구라는 벼슬을 가진 자가 저 유비를 안 만나려고 했다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차 이거 현령한테 곤질르면 내 자리 날아가겠는데 싶어갖고 그 도구를 매질을 하고 그것도 현 바깥에 그 경계 부분에서 걔를 매질을 하고 도망가는 거라고. 관직을 버리고. 그거 불황당 아닌가 이거? 그리고 이후에 황건의 난등이 막 이후에 또 일어나요. 2차로 막 일어나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때 백성들을 다시 때려 죽이고 하밀현의 현령 보좌역인 하밀승이라는 걸 해요. 그리고 하다가 에이씨 나 이거 싫어하고 또 박차고 나가요. 지금 나왔던 그 내용이 이 내용인 거라 역사에. 그리고 또 어디서 또 난이 있어. 그럼 또 걔네들 때려 죽이고 고당현의 현위가 돼요. 군사 담당하고. 근데 여기서는 현령까지 승진해요. 근데 나타났던 적한테 패해갖고 그 현을 버리고 도망가 또. 그리고 공손찬한테 달려가서 공손찬이가 유비를 추천해서 별주사마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유비가 있었던 일하고. 이때 일어난 게 반통당 연합이 만들어지고 깨지는 역사라고. 요때 유비가 어떻게 참여하겠냐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었는데, 얘는 백성이나 때려잡고 있었다고. 그 백성들도 제대로 못 쫓겨나서 쫓겨나기도 하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유비는 사이코패스에 가깝다고. 쟤는 지멋대로 살았어요 그냥. 자 현위를 몇 번이나 지금 거치고 버들을 제소 받았잖아요. 이때 자기 어머니에 대한 얘기 나와요? 아니면 자신이 노숙 문화에서 수학하도록 그 어린 날 가난한 유비한테 집신이나 기업하는 15살 때부터 노숙 문화에 보냈던 자기 숙부, 지원했던 숙부 또는 그 사촌 얘기 나오나?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 아예 얘는 백성이나 때려잡고, 그래서 관리가 되고 이다이 싫어하고 박차고 나가고 또 백성 때려잡고 어찌어찌 현령이 되지만 적한테 져서 현을 뺏기고 도망가고 했던 게 유비예요. 그리고 나간중이가 지금 지난날의 기상을 되찾았대요. 그럼 그 기상을 처음 세워준 장세평이나 소상 여기 나오나? 안 나와요. 여기라고. 여기 장세평이나 소상이 장사했던 곳, 거기서 지가 군무관을 하고 현령이 되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장세평이나 소상이 안 나와요. 그런 자 유비에게 저 나간중이는 삼국지연의에서 대주에 있는 유해라고 하는 가상의 황실의 친척을 만든 다음에 그 당시에 가장 인망이 높았던
유한테 소개하는 역할을 시킨 거예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 유에게, 그 황족 유에게 인정을 받아서 공을 세우고 정착하는 것으로 만들어요. 정작 저 유는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공손찬이가 죽여버리는데 말이죠.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후세의 기록자들,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은 저런 유비가 그래서 공손찬을 떠나갔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도 참 진짜 유비스러운데, 저 따위 유비 같은 자에게 명령 만드는 것이 부끄럽다라고 하는 어떤 자들이 있어서 유비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이게 예전에 보셨던 삼국지연이에요.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삼국지연이에요. 정말 많이 다르잖아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삼국지 전반에 허구 가득한 전쟁놀이들, 우리가 열광했던 전쟁놀이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흥미로운 진실의 역사, 한나라 대혼돈의 유니버스가 막 열리는데요. 저는 이쪽이 더 흥미로워 보여요. 제가 방송 시작하면서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역사를 정말 제대로 보고 있는 걸까요? 나간중은 삼국지연의에서 지금 제가 하는 1장 1회차 4회분, 2장 4회분, 지금 이제 다음 주까지 해야지 끝나요. 5회분이 나올 것 같아요. 이 부분이랑 이후에 일어난 십상시난 동탁의 폭주를 되게 짧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저 거짓 신하들의, 영웅들의 신화를 만들거든요. 이거 되게 짧게 진짜 가볍게 하고 가죠. 여기에 내용은 딱 이거예요. 황간 나빠, 황건도 나빠, 십상시 죽일 놈들, 그 다음에 동탁 거지 같은 놈, 이렇게 짧게 기록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영웅의 서사들을 막 만드니까, 그렇게 영웅의 서사를 만들어야 그게 한족한테는 남는 장사니까요. 근데 그걸 보는 우리는 지금 어떤 식으로 이 삼국지를 보고 있을까요? 제가 아마 어쩌면 저 영웅들의 서사 부분은 대략 간소하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지금처럼 해석하는 부분이 많을 수도 있고, 제가 삼국지를 요즘에 읽을 시간이 별로 없어갖고 예전 기록들이나 이런 거를 하다 보니 방송에서는 조금 오류들 같은 것들도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뭐 현장 들어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근데 분명한 건 이거예요. 우리의 조상은, 저들의 조상은 어떤 자들이었느냐는 거죠. 우리는 백성이잖아요. 그렇게 빼앗기고 도륙당하고 역사에서 매도당해도 백성인 우리는 재미있는 영웅만 찾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은 어떨까요? 오늘도 열심히 신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영웅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입에 단내가 나도 인내하며 이겨가는 백성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지금 저도 한때는 영웅이 되고 싶었지만 절대 나 따위가 될 수 없는 것이 영웅이더라고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영웅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백성들의 삶이라는 건 자기가 있는 소속된 분야에서 자기가 느끼는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지. 근데 지배자에 빌붙었던 지식인이라는 자들, 그런 전문가 작자라는 자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지식을 활용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이거 자체가 영웅인 시대인 거죠. 지금 민중의 시대라는 것. 계속 제가 얘기 드리고 있지만 삼국지는 저들의 영웅 만들기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아크의 삼국지는 백성이 영웅이 되는 민중의 삼국지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듭 얘기 드리지만 우리는 잘하고 있어요. 휘둘릴 이유가 없어요. 돈 버는 게 아무리 힘들어도 배 굶지 않고 하고 싶은 건 할 수 있는 삶인 거죠. 그런 삶이 존중받아야죠. 누군가를 속이거나 누군가 위에 서거나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을 만큼의 일을 하면서 사는 거, 지금 일을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우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정말로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과거에나 현대나 저 삼국지 시대나 지금의 시대에나 말도 안 되는 자들을 영웅으로 만드는 작자들이 있어요. 그런 문화가 있고, 제가 해체하고 싶은 삼국지는 이 시대인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저 전문가라고 하는 작자들의, 그래서 그 당시에 전문가 작자인 유교를 잘근잘근 씹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삼국지를 통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로 앞으로 달려가려고 해요. 저는 계속 얘기 드리지만 영웅을 중심으로 삼국지를 보고 싶은 생각이 단 1g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영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을 살고 아이들에게 미래를 만들어줄 수 있는 삶. 유명하다 유명하지 않다가 아니라 삶의 충실도가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영웅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편에서 본격적으로 십상시에 난 들어가요. 저렇게 모든 걸 십상시한테 다 갖다 맡기잖아. 근데 그 십상시는 참 속도 좋아. 그래도 황제의 이름을 빌려서 또 뭔가를 해. 참. 우리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역사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를 살아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 1%의 지배문화에서 기록한 역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석하며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크는 이렇게 해체해 보았습니다. 십상시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시선이 좀 바뀌었어요. 예, 십상시가 나쁜 자들이기도 했어요. 그 나쁜 자들이 많아요. 하지만 정확한 건 이거죠. 그 십상시는 제가 저번에 조조편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조등은 저는 평민의 자식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 나빠요. 다. 가장 중요한 건 황제가 나쁘다라는 인식을 십상시한테 더 씌운 거예요. 황제가 나빴던 거예요. 그리고 그 황제를 보필했던 십상시와 그 당시에 관리들이 나빴던 거고 그걸 청명하게 이끌어가지 못했던 유학자들이 나빴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통칭해서 지배층이 나빴던 시대가 저 시대였던 거예요. 백성은 피해만 당하죠. 근데 지배층한테 자기 아내를 죽여서 그 국을 갖다 먹이고 있으면서 감동적이라고 말하는 인간들이 또 저 지배층이라는 거죠. 저들이 나쁜 거예요. 우리 민주주의 시대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렇지 않은 시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렇지 않은 시대. 저들 모두가 나쁘다라는 걸 알아야 견제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가 진보와 보수라는 아젠다의 싸움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삼국지를 죽어라고 파는 거예요. 지금 저 지배층이 다 나빴던 시대였던 거예요. 그 이후의 시대에 그걸 기록했던 자들 역시 그 지배층이 잘못된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건 우리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것이 우리가 잘못됐다고 봐야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세대, 우리 다음 세대에 그러한 자들이 안 나오도록 만들 수 있어요. 그걸 못했기 때문에 전문가라는 작자들, 마케팅의 전문가들한테 휘둘리는 거라. 우리가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방송은 삼국지를 하기 전에도 삼국지를 하고 있는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의 관점이에요. 우리를 휘둘고 있는, 우리를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자들은 누구인가? 그게 어떤 때는 그것이 알고 싶다의 저들이었고 그것이 한때는 진자림 씨한테도 갔던 거죠. 유명인으로서. 거기에 제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거고 저는 우리의 삶을 휘두르는 가장 위협적인 자들을 저들이라고 봐요. 전문가 작자들. 그래서 제가 지금 읽을 얘기 좋아하시고 우리 구독자님들이랑 항상 공유하고 있는 이거죠. 우리는 언제나처럼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음을 믿을 수 있을 때 저들에게 휘둘리지 않는다고 봐요. 당시의 백성들이 그 백성들이 잘하고 있음을 알고 있을 때 저들이 얼마나 나쁜지를 발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랬으면 그러한 지배층이 있는 나라가 진작에 엎어져 버렸겠지. 언젠가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예전에 서양에는 민중의 난이 일어나면 지식인들이 붙어요. 그래서 그 난을 성공으로 만들거나 실패해도 지식인들하고 같이 망해요. 근데 동양식 사고에는 저 빌어먹을 놈의 유학이라는 건 저 허울뿐인 전통이라는 걸 유지하는 저들은 절대로 민중의 난에 자기들이 참여하지 않아요. 이 역사인 거예요. 이 역사. 이게 민주주의 시대에는 바뀌어야죠. 적어도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바뀌어야죠. 이게 우리가 사는 시대에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이 계속 길어지네요. 제가 언제나 얘기 드리지만 우리는 언제나처럼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음을 우리 스스로가 믿어주고 응원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아크의 삼국지 라이브 해체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과 저 스스로의 삶을 응원합니다. 저는 자부심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당신의 자부심이 있는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